김정은, 똑똑히 들어라. 당신이 그토록 찾으려 혈안이 됐던 아버지의 장부,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2017년 아버지를 잃은 22살 청년 김한솔이 8년 만에 세상에 던진 선전포고입니다. 그가 공개하겠다고 밝힌 김정남의 비자금 장부에는 평양 권력층을 무너뜨릴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망자에서 전사로 다시 태어난 김한솔,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킨 증거는 무엇일까요? 꾸준하게 달려온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알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채널 통계를 보면 85%의 시청자분들이 구독을 하지 않고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무료 구독 누르는데 3초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자 200이 코앞인데 200을 찍고 싶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의 처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아침 마카오 우리 집 식탁에서 말이죠. 그날 아침 아버지가 차려놓으신 냉면 한 그릇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아버지는 식사 시간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마카오 타이파 지역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자수들이 아침 바람에 살랑거리고 멀리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장에 다녀오시곤 했어요. 한솔아,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는 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직접 장을 보러 가셨죠. 젓가락을 드시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지갑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한솔아, 이걸 받아라.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어요. 지갑을 받아드는데 무게가 보통 지갑과는 달랐어요. 뭔가 두꺼운 종이 같은 게 안쪽에 숨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너를 지킬 마지막 무기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눈빛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창밖에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몸을 돌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셨어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우리 집 앞 도로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한솔아, 저 차 번호판 봐라. K-2847. 이 번호 외워둬라. 그리고 지갑 안에 적힌 숫자와 맞춰보면 알게 될 거다. 한솔아,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꽉 잡으셨어요. 그 손에서 차가운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시는데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다. 오늘 오후 비행기를 타야 해.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항공권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오후 3시 출발편이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된다. 크리스토퍼 안이라는 사람이 있다. 미국 사람이야. 그 사람이 널 데리러 올 거다. 아버지는 다시 냉면 그릇을 끌어당기시며 젓가락을 드셨어요. 평양냉면, 고향 음식이라며 늘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 냉면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오후 1시 반쯤 되어서야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셨어요. 한솔아, 날 원망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아버지가 택시에 타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출발할 때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셨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손을 살짝 흔드셨거든요.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때 이상 가족이 되신 분들처럼 저도 그렇게 아버지와 영원히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택시가 사라진 후에도 검은색 벤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품은 아버지의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은 알 수 없었지만 곧 알게 될 운명이었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긴급 속보가 뜨더군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남성 급사.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화면 속에 나온 얼굴이 아버지였거든요.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으로 추정.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자동차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쾅. 4개의 문이 연달아 닫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4명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누나.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숨으셔야 해요.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바닥에 있는 식료품 저장고 문을 열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저장고 안으로 밀어넣고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건네주신 지갑을 품속 깊이 넣고 거실 구석 대형 장식장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현관문에서 지지직 지지직 전기가 흐르는 소리가 나더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라. 수색해라. 저는 장식장 뒤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사내들이 집안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코앞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 창문이 갑자기 박살났습니다. 둥근 물체 하나가 굴러들어왔어요. 섬광탄이다. 펑.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이 터져 나왔거든요. 저는 눈을 꽉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영화 같았어요. 창문으로 검은색 로프가 내려오면서 방탄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탕탕탕. 총소리가 났어요. 클리어. 영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헬멧을 벗었는데 동양인이었어요. 왼쪽 팔에 미군 문신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김한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크리스토퍼 아니다. 너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장식장 뒤에서 나왔어요. 크리스토퍼는 무전기에 말했습니다. 패키지 확보. 지금 이동한다. 그는 저에게 방탄복을 건네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입어. 시간이 없다. 우리는 뒷문을 통해 집을 나왔습니다. 골목에 검은색 SUV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 급출발하는 순간 앞쪽에서 또 다른 검은색 차 2대가 나타나 우리를 가로막았어요. 크리스토퍼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쾅! 우리 차가 상대방 차를 들이받았어요. 괜찮나? 크리스토퍼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TV에서 본 그 뉴스 화면.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이 진짜로 형까지 죽였구나. 저도 죽일 거구나. 이제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구나. 마카오 항구에서 고속정을 타고 공해상으로 나간 지 3시간이 지났어요. 파도가 배 밑바닥을 두들기는 소리가 통통통 울려 퍼지더군요. 크리스토퍼는 배 끝에 서서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한솔아.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배 가장자리에 앉아서 아버지가 남긴 지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너의 아버지가 좋은 분이셨구나. 크리스토퍼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널 구하라는 마지막 부탁을 했거든. 자신의 목숨보다 내가 더 소중했다는 뜻이야. 그분의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어요. 크리스토퍼 씨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를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나 그리고 너의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일했어. 바람이 세게 불면서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너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정보, 그게 김정은의 급소야.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들 말이다. 크리스토퍼가 지갑을 건네받아 손톱으로 안감을 살살 뜯기 시작했어요. 정말 얇은 필름 같은 게 나오더군요. 달빛에 비춰보니 영어와 숫자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김정은이 전 세계에 숨겨둔 돈의 위치야. 수백억 달러가 넘을 거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김정은의 자금줄이 완전히 끊어져. 새벽이 되자 수평선 너머로 화물선 하나가 보였어요. 저기로 간다. 고속정은 화물선 옆에 바짝 붙었어요. 밧줄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파도 때문에 사다리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올라갈게. 크리스토퍼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너 차례다. 저는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치니까 사다리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집중해. 한 번에 한 칸씩. 저는 이를 악물고 한 칸씩 올라갔어요. 화물선 갑판에 올라서니 크리스토퍼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잘했어. 화물선 안쪽에는 비밀 격실이 있었어요. 각종 통신 장비와 컴퓨터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야 해. 대만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 밤이 되자 크리스토퍼가 저를 불렀어요. 격실 한쪽 벽에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는데 여러 곳에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김정은의 해외 자금이 숨겨진 장소들이야. 유럽, 아시아, 심지어 남미까지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정보를 세상에 알리는 거야. 김정은의 비자금을 모두 동결시키는 거지. 어떻게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습격할 거야. 거기에 메인 서버가 있어.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해. 하지만 너의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어. 한솔아, 넌 선택해야 해. 평생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너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것인가.
저는 아버지가 남긴 지갑을 꺼내서 다시 보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도망치지 않겠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훈련을 시작하자. 넌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야. 전사가 되는 거다. 그날 밤부터 크리스토퍼의 특훈이 시작됐어요. 권총 사격, 격투술, 그리고 각종 첩보 기술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힘이 났거든요. 화물선이 대만 해역에 도착할 때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대만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크리스토퍼가 제게 말했어요. 한솔아, 이제 내 이름을 바꿔야 해. 왜요? 김한솔이라는 이름으로는 살 수 없어. 너무 위험하거든. 그는 저에게 새로운 여권을 건넸어요. 제임스 루이스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제부터 넌 제임스야. 김한솔은 죽은 거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을,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거든요. 비행기가 워싱턴 DC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공항에서 검은색 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IA야. 크리스토퍼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숲이 우거진 시골길로 향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앞으로 살 곳이야. 입구에서 여러 가지 검색을 받았어요. 금속 탐지기, 엑스레이, 심지어 지문과 홍채 스캔까지 했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을 보니 철조망과 감시탑이 보이더군요. 편히 쉬어.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될 거야. 크리스토퍼가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입은 사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 이름은 스미스야. 내 담당자다. 스미스는 저를 취조실 같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너의 아버지가 남긴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자. 무슨 정보요?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 말이야. 우리는 그 정보가 필요해. 저는 아버지의 지갑을 만지작거렸어요.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 스미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저는 크리스토퍼가 해준 말을 떠올렸어요. 절대로 모든 걸 다 말하면 안 된다. 내가 가진 정보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야. 그날부터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2년, 3년이 됐어요. 저는 안가에서 나름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창밖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4년째가 되자 제 몸이 많이 달라졌어요. 키도 훨씬 커지고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소년에서 청년이 된 거죠. 5년째 새로운 담당자가 왔습니다. 내 이름은 존슨이야. 존슨은 스미스와 달리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제임스, 넌 여기서 뭘 하고 싶어? 훈련받고 싶어요. 어떤 훈련? 김정은을 무너뜨릴 수 있는 훈련. 존슨이 웃었어요. 그래, 그럼 훈련을 받자. 그때부터 저는 진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6년째, 7년째가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김한솔이라는 소녀는 사라지고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전사가 된 거였습니다. 8년째가 되던 해 크리스토퍼가 다시 찾아왔어요. 한솔아. 한솔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제 진짜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많이 변했구나. 이제 진짜 준비가 된 것 같아. 무엇을 위한 준비요? 스페인 작전.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습격하는 거야. 드디어 때가 온 거였어요. 8년 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드리드 시내 북한 대사관.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건물 안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인근 건물 옥상에 엎드려 망원경으로 대사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3m 높이의 담벼락, 그 위로 번뜩이는 철조망,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 한솔아, 들리나? 귀에 꽂힌 무전기에서 크리스토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잘 들려요. 지금부터 20분 후에 시작한다. 준비됐나? 저는 가슴에 품은 아버지의 메모를 만졌어요. 준비됐습니다. 좋아. 그럼 신호를 기다려. 11시 30분 크리스토퍼와 자유조선 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사관의 통신을 마비시켰어요. 1단계 완료. 크리스토퍼가 유압 절단기로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불꽃이 튀면서 작은 구멍이 생겼어요. 2단계 완료. 진입한다. 크리스토퍼와 대원 3명이 구멍을 통해 대사관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에는 경비원이 2명 있었어요. 크리스토퍼가 뒤편 경비원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몇 초 후 경비원은 조용히 쓰러졌어요. 경비 무력화 완료.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차례였어요. 크리스토퍼가 후문으로 이동했습니다. 한솔아, 암호 알려줘.
북극성입니다. 아버지가 메모에 남긴 첫 번째 암호였어요. 크리스토퍼가 키패드에 입력하자 초록불이 켜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진입한다. 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2층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북한 요원 한 명이 나왔어요. 누구야? 요원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크리스토퍼가 더 빨랐습니다. 벅. 소음기가 달린 권총에서 조용한 총소리가 났어요. 적 한 명 무력화. 하지만 총소리를 들은 다른 요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침입자다. 쏴. 총성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솔아, 서버실 위치 다시 알려주오. 지하 2층 서재 뒤편입니다. 다른 대원이 연막탄을 던졌어요. 복도에 하얀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틈을 타서 크리스토퍼가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2층에 도착하자 서재가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책장을 하나씩 밀어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책장을 밀자 뒤편이 열렸습니다. 여기다. 숨겨진 방 안에는 컴퓨터 서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한솔아, 메인 서버 암호. 북극성 213입니다. 크리스토퍼가 암호를 입력하자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하드디스크를 뽑아야 해. 하지만 그때였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크리스토퍼가 하드디스크를 강제로 뽑아냈어요. 바로 그 순간 지하실 입구에 무장한 요원들이 나타났어요. 손들어. 탕탕탕. 또다시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한솔아, 외부 상황 어때? 경찰차가 오고 있어요. 철수한다. 크리스토퍼가 연막탄을 던지고 비상구로 향했어요. 비상구 문을 열자 뒷골목이 나왔어요. 오토바이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 넘겨. 크리스토퍼가 배낭을 오토바이 기사에게 던졌어요.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뒤쫓아온 경찰에게 포위당했어요. 무기를 버려. 크리스토퍼는 권총을 바닥에 던지고 손을 들었어요. 저는 옥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크리스토퍼가 저를 위해 희생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성공했어요. 하드디스크는 안전하게 빠져나갔고 김정은의 비밀 자금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형 고마워요. 마드리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미국 땅에서 저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스페인 정부, 북한 대사관 침입 용의자 크리스토퍼 안, 미국 송환 요구. TV 화면에 비친 크리스토퍼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며칠 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저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서 말이죠. 피고인 크리스토퍼 안. 판사의 목소리가 웅장한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크리스토퍼가 일어섰습니다. 8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탓인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검찰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외국 공간에 무단 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미국과 스페인의 우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검찰 측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이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토퍼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북한 정권의 만행을 폭로하려는 정의로운 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변호사가 하드디스크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 자료를 보십시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김정은이 해외에 숨겨놓은 돈이 2천억 달러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배심원들의 표정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의뢰인이 구출한 것은 한 명의 조카가 아닙니다. 북한의 진실입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판사가 크리스토퍼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크리스토퍼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제 양심과 미 해병대 선서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8년 동안 저를 지켜준 그 따뜻한 목소리였거든요.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죄라면 저는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이 끝난 후 수많은 시위대가 몰려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을 석방하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교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크리스토퍼가 제게 보낸 쪽지가 왔습니다. Don't stop. 절대로 멈추지 마라. 그날 밤 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형, 미안해요. 하지만 희생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김정은의 계좌 12개가 이미 동결됐거든요. 평양에서 식량 부족 항해 시위 발생. 한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저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크리스토퍼와 비밀리에 만날 수 있었어요. 한솔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다. 거기서 세상의 모든 걸 공개해야 해. 크리스토퍼가 제 손에 USB를 쥐어줬어요. 형, 저 이제 한국에 가서 세상의 모든 걸 말할게요.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 14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어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승객 여러분,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이라니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드르륵 소리가 났어요. 드디어 고향 땅을 밟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김칫국의 냄새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일반 승객처럼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크리스토퍼가 만들어준 가짜 여권을 내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행 목적이 뭐예요? 관광입니다. 며칠 계셔요? 일주일 정도요. 도장을 탁 찍어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입국 허가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약간 매캐한 듯 하면서도 어딘지 정겨운 공기였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아, 교포세요? 한국말 참 잘하시네.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서울이 많이 변했죠?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달랐어요. 10년 전 마카오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한강을 건널 때 저는 감탄했어요. 와,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강변에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자유구나. 택시가 시내로 들어갈수록 저는 더욱 놀랐어요. 네온사인들, 쇼핑몰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여기 번화가예요. 명동이죠. 한국 최고의 쇼핑가예요. 거리에는 어린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웃으며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불빛마다 사람들의 삶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크리스토퍼가 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김정은의 비자금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국정원에 연락을 취했어요. 크리스토퍼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말이죠. 다음 날 서울 외곽의 한 카페에서 국정원 요원과 만났어요. 정말 김한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원은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USB를 건넸어요. 요원이 노트북에 꽂아서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모두 진짜예요. 이 자료로 뭘 하고 싶으신가요? 세상에 공개하고 싶어요. 김정은의 정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싶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객을 보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버지와 크리스토퍼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국정원에서 보호해드릴게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국내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기 전에 가슴에 품은 아버지의 지갑을 만졌어요. 아버지,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말할게요. 기자회견장 문이 열렸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김한솔로서 세상 앞에 서는 순간이었거든요.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그 말과 함께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죽 터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김정은의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김정은의 비자금 자료가 나타났어요. 기자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자료입니다. 김정은이 인민들의 쌀로 모은 돈의 실체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평양에 있을 김정은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삼촌, 당신의 거짓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날 기자회견 이후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김정은의 계좌들이 줄줄이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인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서울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크리스토퍼, 우리가 해냈어요. 조국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마지막 전투, 그 첫 승리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정원 안전가옥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한 술을 뜨니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6.25 이후 70년 넘게 분단의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언젠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이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통일의 그날을 꿈꾸며 말입니다.